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20명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던 지역들에 어젯밤부터 20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리가 잠기고 도로가 끊기면서 고립된 주민이 속출했고 많은 비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대피한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경철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넘칠 듯 무서운 속도로 흙탕물이 흘러갑니다. 하천변 고추밭은 진흙으로 뒤덮여 밭인지 쓰레기 더미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오늘 새벽 경북 안동의 한 하천이 범람해 2개 마을 19명의 주민이 고립됐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하천물에 지붕으로 대피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마당에 우리 그 현관까지 차버렸지. 집에 애완견도 있고 해가지고 안고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2시 50분쯤 올라가지고 6시 반까지 6시 보다. 옷 한 벌 챙기지 못하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대피해나고 가려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게 걱정이라 그러고 지금. 범람한 하천 위쪽에 위치한 영양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새벽 한때 시간당 55mm의 물폭탄에 하천 뚝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잠겼습니다. 집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다에 와가지고 아줌마 하나 와 깨워가지고 안 깨웠으면 죽었어. 이제 와보이기는 전기도 한 개도 없고 다 가보고 없어요. 경북 북부에서는 도로 24곳이 침수되거나 낙석 피해를 입어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산에서부터 휩쓸려 내려온 토사물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안동과 영양을 잇는 도로가 침수돼 응급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뒷산에 흙탕물이 흘러내려 교실이나 급식소로 들이닥친 학교들은 휴업을 하거나 수업을 일찍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경북 상주 240, 안동 234, 영양 231mm 등을 기록 중인데 잠시 주춤했던 비가 밤사이 다시 시작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비 피해가 속출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10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된 곳도 있습니다. 도심의 하천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차량과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수변도로 SUV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운전자만 간신히 구조됩니다. 평소 출근길로 이용하던 도로였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갇혀버린 겁니다. 많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 쓰고 나서 물이 막 올라왔으니까 차는 뭐 엔진까지 묻은 것 같아요. 충남 공주에서는 마을과 마을을 잇던 물막이보가 뚝 끊겼습니다. 주말부터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둑 일부가 유실된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못 건너가. 논이 물이 쳤는지 어쳤는지 모른단 말이야. 오가는 길이 끊기면서 마을에 사는 70대 노인이 홀로 사는 주택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대전은 지난 밤사이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갑천대교 수위도 교각 아래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논산 197, 부여 189, 보령 172mm를 비롯해 충남 지역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주택 침수 등 13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장대비가 들이닥친 한 아파트에는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차 승강기까지 멈췄습니다.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리고 엘베도 못 이용하고 주민은 2층에 사시는데 세탁실에서 그렇게 연유가 되고 있다 해서. 대전 복수교와 인창교, 금산 무남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많은 비에 집안도 약해져 대전과 충남 등지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추가 비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집중호우에 주택가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흙더미에 사람이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전원주택단지 바로 뒤 옹벽과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뒤섞여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삽으로 퍼내고 굴착기까지 투입됐지만 계속 흙이 쏟아지면서 좀처럼 흙더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전원주택단지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많은 비에 물길을 내기 위해 자신의 집 뒤편으로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휴대전화 위치가 산비탈이 무너져 내린 현장 주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몰 사고가 난 주택 앞입니다. 흙이 무너진 비탈면은 현재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그물망을 쳐놓은 상황인데요. 이 비탈면에 4, 5m 높이에서 흙이 쏟아져 남성을 덮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흙과 옹벽의 무게는 10톤가량으로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약해진 집안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강토하고 토사하고 같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강토 블럭하고 막 기범벅이 된 상태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사고 직전 먼저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로가 막혔고 시공사에서 나와 보수 작업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10몇 명이 와서 장비하고 대구도 거기다 공사를 했지. 떠내려온 걸 타올리고 막 그 도로에. 소방당국은 11시간 가까이 수색 작업을 벌여 실종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찾아 현재 신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란 내용을 담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에는 야간에 폭우가 많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안동과 영양에 1시간 동안 내린 비는 52mm와 55mm.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차량의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의 아주 강한 세기였습니다. 동시에 3시간 동안 100mm 넘는 비가 누적되면서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작년부터 시범 도입된 호우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 기준을 함께 충족하거나 1시간에 72mm의 비가 내릴 때 보내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이 문자가 발송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앞으로 올 비에 대비하라는 취지라면 호우 재난 문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라는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올 장마는 특히 낮보다는 밤에 비가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가 빈번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하층 제트가 수증기를 몰고 오는데 낮에는 달궈진 내륙 공기의 방해를 받으며 세기가 약해지지만 밤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활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주간에는 수평적인 흐름을 방해를 해서 육지까지 못 들어오고 저지되는, 야간 같으면 이제 특별히 혼합이 없으니까 저지되는 게 없어서 쑥 들어오게 되고, 또 최근엔 정체전선과 함께 중국 쪽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반복적으로 통과하면서 강수구역의 변동성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최소 18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변동성이 큰 만큼 기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는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지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문경을 비롯한 경북 북부에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전라권에 호우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 시각 비구름은 이 충남과 그리고 경기 남부 쪽에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평택, 안성, 당진 등지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조금 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당진의 CCTV 화면입니다. 밤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고요.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경북 의성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졌고 급격히 불어난 물에 유속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자, 이것은 어제 오늘 내린 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충청도와 경상권에 비가 집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3차원으로 세워서 보니 더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특히 이 산봉우리처럼 보이는 안동과 상주, 특히 상주에 240mm의 비가 내렸고요. 이들 지역 7월 관측사상 역대 1위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오늘 밤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경북을 중심으로 최고 80mm가량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내일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에서도 시간당 최대 50mm의 더 강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은 최고 120mm의 비가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장맛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인이 뭔지 현인아 기후 전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장마가 갈수록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단위로 장마 강우량을 집계한 그래프인데요. 1970년대 전국 평균 장마 강우량은 300m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는 50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중부지방 장마 강우량은 856mm로 역대 1위, 지난해는 남부지방 장마 강우량이 712mm로 역대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지난 60년간 장마철 강우량이 급증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남부 그리고 일본 남부 지역이 짙은 붉은색입니다. 중국 상황도 잠깐 볼까요? 중국은 올해 역대급 장마 폭우로 양쯔강이 범람하고 거대한 호수의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단순히 강우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폭우의 강도도 강해졌습니다. 장마철에 돌발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는 지난 60년간 52%나 급증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전반적으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특히 한반도 그리고 서일본 지역의 이 경향성이 아주 강합니다. 올해 장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 시작 열흘 만에 평균 220mm가 넘는 비가 내려 예년 장마 기간 총 강우량의 약 60%를 기록했고 제주도는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장기간 소강기가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다량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건 평년과 조금 다른 경향입니다.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서 수증기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를 내릴 수 있는 붉은색 수증기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이렇게 많은 아열대 수증기와 차고 건조한 북쪽 공기가 팽팽하게 대치할 때 강해집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붉은색은 남풍, 푸른색은 북풍이 예년보다 강하게 부는 지역인데요. 한반도 주변에서 남풍과 북풍이 예년보다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굉장히 좁은 띠를 따라서 강한 강수가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집중호우에 더 많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장마가 험상궂게 변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 고기압과 북쪽 냉기가 다 같이 강해지고 있고요.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뜨거워지며 수증기가 늘고 제트기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폭우들이 계속 지금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학자로서 지금보다 더 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경찰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1년이 걸린 수사의 결론, 먼저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 고 최상병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 장화 지원 언급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 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 행위지 직권 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대신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 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최상병 소속의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책임은 자신의 명령을 받는 현장 지휘관들, 즉 대대장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임 사단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는 물론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보고서와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현장에서 명령을 내렸지만 실종자 수색의 책임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총책임자는 임 사단장이 아니라 그의 부하인 7여단장이라는 겁니다. 7여단장은 육군 54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오전, 임 사단장은 현장 브리핑을 하던 7여단장의 말을 끊고 병력들을 빨리 투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중대장은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상황을 모르면서 현장에 언론이 많이 와 신경 쓴 거 아닌가라고 진술했습니다. 작전에 앞서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을 때 임 사단장은 병력 투입을 명령했던 겁니다. 경찰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보고에도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7여단장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은 자신은 철수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전날부터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 돼.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가게 된 문제의 바둑판식 수색. 당초 해병대는 물에서 넘어지면 동료가 붙잡아 줄 수 있는 일렬식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임 사단장은 일렬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바둑판식 수색 방식을 지시했습니다. 동료가 물살에 휩쓸리더라도 붙잡아 줄 수 없는 방식을 지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지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더 증대시킨 건 아니라며 군사교범상 수색 지침이자 꼼꼼한 수색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보도했던 의혹들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임 사단장은 아무런 책임도 잘못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발표는 사실상 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변론 요지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무시했던 언론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관련해서 법조팀 박솔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앞서 본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죠.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그런데 경찰이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다른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직권남용도 성립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먼저 경찰은 수변 수색 지시,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가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 과거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 사태 때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면죄부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재판이나 국정에 함부로 개입해도 무죄라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또 실제로 부하들과 직접 소통한 건 7여단장으로 보고 임 전 사단장은 거리가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나 초동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임 전 사단장이 지휘 라인에는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이 이렇게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지면서 그러면 당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수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을 입건한 경북경찰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박정훈 대령 측은 오히려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IP 경로설 이후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군검찰이 회수한 다음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조사했더니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공수처도 이 과정에서 윗선에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진 건 경로설 이후 예견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경로한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데요. 네. 결국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통화 기록이나 진술을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매달렸다는 정황은 넘치는데 명쾌하게 해소된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임 전 사단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며 법 절차를 허무는 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가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솔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대통령실의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 의혹과 맞닿아 있다 보니 여야 반응도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가 더욱더 필요해졌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양파 껍질 까듯 증거가 나왔는데도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임성근 구명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닌데도 경찰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명분을 찾아줬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도 결론을 정해놓고 펼친 연극이라며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최상병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가 끝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가 남았다며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상설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때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제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에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사실상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자의 극우적 성향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장기 파행을 놓고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자신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했지만 야권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더 추천을 하신다면 4명이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 1명을 추천하고요. 저는 한시 앞뒤 5인 체제가 구성이 돼서. 다만 이 후보자는 자신보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합의 정신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도 전임자들처럼 부위원장과 2명만으로 의결을 이어갈 거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2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에 무릅쓰고 다음 달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까진 교체할 수 있다는 한 인터넷 매체 대표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방통위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이 후보자의 노조 탄압 논란 이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의 공세를 집중할 전망입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광주 민주항쟁을 사태로 표현하고 광주 시민들을 홍어족으로 비하한 글에 공감을 표시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관련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연설회에서는 발언을 자제하던 후보들도 단상 아래에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약세 지역인 호남에서 첫 합동 연설회에 나섰습니다.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일제히 당정 관계를 핵심 화두로 삼았습니다. 반윤, 친윤, 신경전은 그대로였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후보들은 그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손을 맞잡은 것도 잠시, 단상에서 내려온 뒤 장외에선 다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반한 주자들은 한동훈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자기가 뭐 여러 가지로 미숙했다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사과를 하든지. 그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대단히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세 선봉에 섰던 친윤 원희룡 후보는 과열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이번 주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앞으로 예정된 5차례의 TV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을 두고 후보자들 간 신경전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소위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과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두고 올해 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대위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이 갈등 전후로 김 여사가 보낸 문자들을 한 전 위원장이 무시했다는 게 이번 논란의 시작이었는데요. 김 여사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자들을 보냈다는 건지 지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던 지난 1월 중순,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곧바로 진보 진영 출신인 김 비대위원을 영입했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날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사과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 후보는 사퇴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극에 달하는 듯했던 윤한 갈등은 화재 현장에서 한 후보의 이른바 폴더 인사로 불안하게 매듭지어졌습니다. 이날도 김 여사는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틀 뒤 또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데 대해 미안하다. 대통령이 격노하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서 그리 됐다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한 갈등의 불안한 매듭 뒤 김 여사의 마지막 문자날 한 후보는 자신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총선 전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시작해 폴더 인사로 막을 내린 1차 윤한 갈등. 당시 영부인의 문자들은 반년이 지나 3차 윤한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나 전당대회를 논란의 불길 속에 집어삼켰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논란을 두고 아직까지 공방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말로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문자가 6개월쯤 지나서 하필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된 이유는 뭘까인데요. 핵심 쟁점들을 구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불과 3주 전 아내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뜻을 따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부부의 태도가 사뭇 달랐던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과연 사과할 생각이 있었을까? 한동훈 후보는 당시 김 여사의 문자가 사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입장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통로로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통로를 그런 글들을 제가 여러 번 제공받았어요. 반면 김 여사는 당시 사과하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당 입장을 고려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공적, 사적 관계를 구별했다고 주장하지만 명품백 논란의 당사자로서 당대표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오히려 더 공적인 소통이라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개 시점과 의도입니다. 한 후보는 누가 공개했는지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당대표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한동훈 후보가 주위에 문자를 보여줬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김 여사가 저자세로 보낸 문자를 자랑하며 힘을 과시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 인사들이 한 후보의 출마설이 돌던 지난달부터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 캡처본을 서로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문자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싶으면 사과를 하라고 김건희 여사를 직격했고 한동훈 후보에게는 문자 전체를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환 조사는 부당하다. 출석 요구가 와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김 여사 측의 이런 입장에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소환 조사는 부당하다는 뜻을 최근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 제3장소 대면 조사, 서면 조사 방식을 언급하며 생각을 묻길래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이나 이런 거는 너무 그런 유례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부당하지 않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소환조사 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받은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들은 민원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또 행정관분들이 단호하게 다 이렇게 거절하고 잘랐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가 일부 진실에 거짓말을 섞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복도에 선물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며 또 다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건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거는 그 여사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었죠. 김 여사 변호인은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결단하면 대면 조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이 공개 인터뷰에 나선 건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김 여사 조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론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시기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검찰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상 김 여사 측이 소환조사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자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필수 의료를 또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이제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사직한 전공의들이 1년 내엔 다른 병원에 동일 과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기존 지침도 완화해 즉각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9월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더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오는 15일까지 마쳐 결원폭을 확정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일부 필수과에 충원됐던 9월 전공의 모집도 결원이 생긴 모든 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한 전공의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수련 특례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비판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유화책을 꺼내들었지만 전공의들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한 수도권 대형 병원 사직 전공의는 기존 근무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인물 평가가 중요한 전공의 사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비인기과의 전공의들이 수도권의 인기과로 지원해서 오히려 지역 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 갈등의 핵심인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 역시 전공의들로선 복귀의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로 1,497명 증원이 확정된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은 오늘 9개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유명 글로벌 제약회사 제품을 싼 값에 생산해 투자금 2배를 돌려주겠다고 홍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설명회 대상이 되는 건 주로 노인들, 실제로 수천만 원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과연 업체 말이 맞을까요? 제보는 MBC 재은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가 한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약 쇼핑몰 사업 설명이 한창입니다. 노인 10여 명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머니 같고 이모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3,4천씩 벌고 있어요. 내가 조만장자가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덴마크 제약회사로부터 원료를 받는 투자 합의를 맺어 싼 가격에 제품을 생산해 팔 수 있다며 투자만 하면 주주가 돼 배당금을 원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길래.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건 나한테 물어봐요.
두려움만 좀 갖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인터넷에 다 깔아요. 그러면서 영어로 쓰여 있는 허가증도 내보입니다. 인도와 캐나다, 미국의 발행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제조 유통까지 하고 있고 이거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없으면 거기서 만들 수가 없어요. 설명회장 한편엔 서명된 투자 계약서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지인 소개로 설명회에 갔다가 이 업체에 2,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낯설지가 않아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노인은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태 이전이셨다면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해요. 인지가 세대신 분들은 아마 더 알기 힘드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배당금 600만 원이 나왔는데 가족들의 만류로 추가 투자를 끊었더니 배당금도 끊겼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 본사의 업체 설명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제약회사 측은 해당 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며 상표 무단 사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업체 측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투자자분들 유치하셔서 돈 모으신다고 하셔서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네. 사기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취재진이 가봤던 사무실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서도 홍보 사무실이 운영 중인 걸로 알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잇따라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보도에 김담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밤새 떨어진 물은 40리터 플라스틱 통을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아파트 안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수 현상이 발견된 건 지난 1일. 여러 번의 천공 작업에도 물샘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입주민은 이사를 한 뒤 짐도 풀지 못한 채 당장 숙박업소를 전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진짜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서 애들하고 살아보려고 대출까지 받아갖고 들었는데 집은 저 모양이지.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사전 점검 때부터 한 세대당 많게는 200건의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99%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둔 지난달 말 살펴보니 장판이 깔려 있지 않거나 거실 타일이 실리콘으로 마감돼 있는 등 여전히 하자가 발견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사용 승인을 내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집에 최소 100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사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건이 안 돼요. 시공사 측은 최근 인력과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하자 처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마다 하자 점검 담당자를 배치하고 하자 완료 시 입주민 확인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놓을 거니까요. 시행사가 약속한 하자 보수 완료 기간은 오는 19일입니다. 해당 자치단체인 광양시는 시공사의 개선안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서울시가 110억 원을 들여 광화문 광장에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를 세운다고 밝히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빗발쳤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감도가 잘못돼 오해가 생긴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디자인 문제라는 건데 이 해명도 논란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110억 원을 들여 만들겠다는 광화문 광장 태극기 조감도입니다. 높이 100m, 외교부 청사보다 8m 더 높습니다. 나라를 어떤 상징하는 가장 큰 좋은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이 상징물을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높이로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발표 후 세금 낭비다,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광화문에 태극기를 세우려 하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조선시대 때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거죠. 왜? 라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실제 모습은 조감도보다는 나아질 거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는데 예시도거든요. 설계 공부를 하게 되면 저거보다 훨씬 더 가늘고 그 광화문 광장의 디자인이 깨지질 않습니다. 서울시가 계획한 광화문 계양대 두께는 약 2.8에서 3m. 1998년 광복 50주년 당시 서울시가 여의도에 세운 높이 50m짜리 태극기 계양대와 비교하면 4배 더 굵습니다. 높게 올리면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돈도 더 듭니다. 여의도엔 3억 9천만 원, 2020년 화폐 가치로 약 6억 3천만 원을 썼지만 광화문엔 그 17배인 1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기계양대 하나 만드는데 무슨 110억이냐 그러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들이 있어요. 부대 시설도 꺼지지 않는 불꽃과 조명 등 태극기 계양대 관련 시설입니다. 조감도가 문제라고 언급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눈가리가 아웅식의 발언과 다를 바 없고요. 반면 한켠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이유로 서울시 지원 사업들이 줄줄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공공 돌봄을 맡아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이번 달 문을 닫고 공영방송 TBS도 폐국 직전입니다. 25% 정도 급여를 반납하는 형태로 해서 좀 어렵게 근근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통행적이라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에 직접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특파원이 간다. 도쿄 특파원 현영준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사도광산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이 사도광산의 역사적 가치가 진실인지 또 우리 조선인이 끌려와 강제 노동에 시달린 곳은 어디인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도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17세기 에도 시대의 헐벗은 광부들이 관광객을 맞습니다. 재현 인형들인데 비좁고 위험한 갱도에서 인형들이 내뱉는 말소리나 노랫가락은 마치 공포체험관 같은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17세기 이후 일본에선 사도 금산, 이 세상의 지옥이란 속담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사도광산에서 일하려 하지 않자 에도 막부는 전국의 노숙자를 마구잡이로 잡아 사도광산에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부렸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인원만 1874명. 당시 문서엔 광부 중에 40을 넘긴 자가 없고 길면 5년 안에 살이 빠지고 뼈가 마르며 그을음을 토하고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年か3年でここで亡くなって、ここはもう朝鮮半島の人たちもそうですし、無宿で連れてこられた人たちもそうですし、みんな人権侵害受けてきたと思います。 에도 탄광에서 캐낸 광물을 재련하던 기타자와 지구. 탄광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습니다. 1939년 이후 약 2,000명의 조선인이 이곳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지만 사도광산 운영사 미쓰비시가 조선인들에게 담배를 제공한 문서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行って集落へ割り当てて連れてこ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有無を言わさず連れてこられた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そうすればそれはね、強制連行だろうと私はそう思ってますよね。 유네스코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에게 모든 기관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철저히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반드시 설명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기타자와 지구만 등재 목록에서 쏙 빼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기타가와 지구를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시는 것처럼 에도 시대 사도광산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이곳도 함께 관람하고 있어 제외 효과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수백 년 끔찍한 노동 착취 현장을 인류 공동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논란입니다. 이달 말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은 최종 등재를 목표로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섬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박 5일간의 일정으로 순방에 나섭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향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자국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결정하길 바란다면서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수준이 결정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레고 블록을 쌓듯이 구조물을 쌓아 올려 만드는 이른바 모듈러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인력도 적게 들고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는데요. 오유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초대형 크레인이 직육면체 모양의 콘크리트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마치 컨테이너를 쌓아 올리듯 차곡차곡 포개놓습니다. 하나를 쌓는데 20분, 집 한 채가 뚝딱 올라갑니다. 이런 상자 570여 개를 7층 높이로 쌓으면 4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이른바 모듈러 공법 아파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3층부터 7층까지는 모듈러가 적층되는 구조입니다. 모듈러 아파트의 장점은 시공의 편리함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찍어내듯 제작하기 때문에 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공사 기간은 30%가량 단축됩니다. 폭염이나 장마 같은 날씨의 영향은 적게 받고 현장의 소음이나 분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층간 소음이 적습니다. 철골 라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멘 구조가 벽식에 비해서 확실히 층간소음에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모듈러와 모듈러를 접합하는 부분에 또 오차를 감소하기 위해서 약간의 완충 상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일반 시공에 비해 공사비가 30%가량 더 듭니다.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걸쳐 있다 보니 감리도 이중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LH는 기술을 더 보완해서 건설 물량을 늘리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 수급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확대될 수뿐이 없다. 그래서 LH는 이걸 최대한 모듈러 주택을 구매 경제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현재 LH에서 공사를 진행한 모듈러 주택은 7개 지구, 900여 가구입니다. 올해 경기도 의왕에선 최고 20층 높이까지 쌓아 올리는 아파트 380여 가구를 발주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 이유를 밝히며 차기 사령탑으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와 전술 부분에서 외국인 지도자보다 앞섰다고 평가했는데요. 김태용 기자입니다. 감독 선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이임생 기술이사는 긴박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유럽 출장에서 포옙과 바그너를 만난 뒤 귀국 당일인 5일 밤 홍명보 감독의 집까지 찾아가 설득했고 홀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팅을 해야 되지만 다시 이게 언론이나 외부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법무팀에 저는 조언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는 했고요. 홍명보 감독을 적임자로 꼽은 이유를 울산에서 보여준 전술 등 8가지 제시했는데 무엇보다 외국인 지도자들의 축구 철학이 한국 축구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이게 한국 축구 우리 선수들한테 맞을까? 우리 선수들이 어느 감독님을 만났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끈가할 수 있었을까? 홍명보 감독은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최근엔 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꾸준히 거절 의사를 나타냈지만 그동안 저희 스탠스는 항상 같았으니까 우리 팬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내 감독직 제안을 수락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계약 조건도 파격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2년 뒤 북중미 월드컵을 넘어 이듬해 아시안컵까지 임기를 보장받았고 유럽인 코치 2명 합류해 연봉도 외국인 감독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홍 감독은 울산 구단과 협의해
대표팀 부임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대표팀 감독 선임은 일단락됐지만 축구협회를 향한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5개월 동안 시간만 허비한 채 시즌 도중 K리그 감독을 빼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국내파 감독을 저울질했던 축구협회. 이번 감독 선임에 있어서는 거수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K리그 팬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외국인 지도자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1순위 마쉬 감독은 연봉과 국내 거주 조건 등에서 합의가 불발됐고 2순위 카사스 감독은 고민 끝에 이라크 대표팀 잔류를 선택하면서 협회의 부족한 협상력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6월 A매치까지 임시 감독 손에 맡기는 파행 속에 들여다본 외국인 감독만 100명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만 10차례. 어렵게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지만 선임 과정은 마지막까지 개운치 않았습니다. 협회 수뇌부와의 갈등설이 불거진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일부 위원들마저 자리를 내놓으면서 당초 11명의 위원 가운데 5명만 최종 선임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트럭 시위까지 벌였던 울산 팬들은 K리그 감독 돌려막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팬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 팬분들 또 울산 구단 제가 입이라도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여곡절 끝에 감독 선임은 일단락됐지만 5개월을 끌어온 선임 과정의 난맥상으로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지도부 역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희입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단체 구기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데요. 유일한 유럽파이자 4번째 올림픽 무대를 앞둔 류은희 선수를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표팀의 맏언니이자 유일한 해외파인 류은희. 3년 전 헝가리 명문 구단 교리에 입단해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지난달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리 선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해 세계 무대에서 왼손 슈터로 검증을 끝냈습니다. 여자 윤경신으로 통하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선수권과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상에 올랐지만 류은희에게 올림픽은 아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나선 런던 대회에서는 눈앞에서 동메달을 놓쳤고 도쿄에서는 8강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챔스 메달은 버킷리스트로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올림픽 메달이 남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성하면 너무 좋고요. 색깔 가리지 않고. 세계선수권에서 상위권에 오른 유럽팀들과 한조가 돼 1승도 쉽지 않다고 평가받는 상황. 소속팀 동료들마저 한국의 전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의욕이 타오릅니다. 보너스 게임처럼 의미 없이 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전투력을 좀 상승시켜서 네, 해볼까 합니다. 오늘 출국해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최종 전지훈련에 나서는 류은희. 마지막이 될 이번 올림픽에서 선배들이 썼던 우생순 기적을 재현하고 싶습니다. 그 벽을 느끼니까 못 넘으면 깨부셔서라도 뚫고 지나가고 싶은데 똘똘 뭉쳐서 반전을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마후치크 선수가 여자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3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세계 육상 역사에 조국의 이름을 남겼다며 기뻐했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강한 비구름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 시간 레이더 영상에서 이렇게 붉게 보이는 호구름대가 이들 지역에 자리한 게 보입니다. 특히 아산과 서산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또 오늘 밤에는 경북 내륙 그리고 내일 새벽은 전라권에 이 호우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 시각 평택의 모습인데요. 날이 어두워졌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굵은 빗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제와 오늘 내린 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충청도와 경상권에 비가 집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세워서 보니 더 뚜렷한데요. 이 산봉우리처럼 보이고 있는 이 상주와 안동에서는 7월 상순 역대 1위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상주는 현재까지 2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는 경북 북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최고 80mm가량이 오겠고 내일 밤은 수도권에서도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모레까지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뜻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